또한 이 생활동반자 관계는 아까 강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방에 의해서 손쉽게 해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 웬디 매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동거의 기간은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자녀는 굉장히 불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자녀는 생물학적인 부와 생물학적인 모가 있지만 또 생활동반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이런 관계를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 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국가가 만들어서 장려해야 되느냐? 이런 입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활동반자는 동거 부양 의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상속은 인정하지 않죠. 그럼 분명히 상속인과의 분쟁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충돌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상호 간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계속 허가해 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별이 바뀐 트랜스젠더 간에 상호 간에 이성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콰도르에서는 이런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커플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커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외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자를 제공했어요.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외모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난자를 제공하고 임신을 출산했습니다. 즉 법적인 여성이 정자를 제공했고 법적인 남성이 출산을 했죠. 자, 이 경우에 남성은 아빠냐 엄마냐 또 여성은 아빠냐 엄마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동반자 상호 간에는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출생아는 당연히 불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서구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떠한 생물학적인 기준만으로 여성을 봐야 되느냐? 진짜 여성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서구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상호 간의 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 장애의원이 발의한 3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현행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식 능력을 유지한 상호 간의 트랜스젠더 상호 간의 이성혼을 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가 엄마가 누가 아빠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남성의 법적인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신과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혼인은 남녀 및 부모의 생물학적인 성 역할의 차이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혼인 가족 제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단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수술하지 않은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미혼자가 보조 생식수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혼 출산 합법화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트랜스젠더 남성이 실제로 루벤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27세인데 실제로 정자를 기증받아서 단독 출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빠로 기재해야 할까요? 엄마로 기재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허위 생활동반자 관계 등록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 법안은 부칙에 보면은 주거기본법상의 신혼부부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죠. 주택을 이제 공급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신혼부부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택하지 않고 동거를 택했습니다. 그 동거를 택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그 생활동반자 관계로 신혼부부 특공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결혼을 원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한 생활동반자에게도 신혼부부 특공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룸메이트인데 집이 필요하니까 생활동반자 관계 맺자 할 수 있는 것이죠. 허위로 동성 친구 룸메이트끼리 생활동반자 관계 맺어서 신혼부부 특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생활동반자 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주거 생계를 공유하면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원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동반자 관계 맺자. 나 좀 도와줘라. 그래? 좋아.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직장 건강보험에 부양자로 올리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단속할 수 없습니다. 둘이 사적 계약을 맺는 것인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자은행 합법화 문제 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자보건법에 아주 그 개정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생식수를 사용한 출산을 지원해야 된다. 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정자은행이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이미 많죠. 그래서 정자은행이 본인이 원하는 정자를 팔고 있습니다. 피부색, 신체 조건, 지능, 본인이 원하는 정자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생학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정자 소비자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제문에 나옵니다만은 또 이따 정종희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시체스라는 정자은행에서 아주 좋은 유능한 사람의 정자라고 해서 팔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정자였죠. 그래서 출생아가 유전병에 걸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식 사기 사건들이라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체외 수정, 인공 수정을 할 때 기증 정자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정자로 속여서 시술을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자 기증을 너무 많이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정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과의 이복 형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근친혼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수백 명 정자 기증한 사람한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정자은행의 설립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가 그런데요. 2013년도에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그 이후의 통계를 보면은 이성 간 부부의 이런 비배우자 정자를 사용한 체외 수정 건수가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52%에서 45%로 감소했는데 레즈비언 커플의 이런 비배우자 정자를 사용한 체외 수정 건수는 28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2006년도에 기증 정자로 출생한 출생아 수가 900명 이하였다가 이런 동성혼 합법화 이후에는 2,800명, 2019년에 2,8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혼 여성도 레즈비언 커플도 불임 치료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바로 장애은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기증 정자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죠. 영국에서는 2013년도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정부가 주요 도시에 국립정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에 유명한 여성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정자은행을 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의 체외 수정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인공수정도 20% 증가했습니다.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이성 부부도 질병이나 사고로 불임을 겪는 이성 부부가 있기 때문에 보조 생식수를 이용하지만 그런 케이스와 자발적으로 불임을 선택한 동성 커플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다르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리모 합법화 문제도 심각하죠. 여성의 신체를 상업화로 모는 것이고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사회윤리에도 반합니다. 출생아의 복리에도 저해하죠. 법적인 신분관계도 혼란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 또 그 난자는 이 대리모의 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난자를 제공한 난자 제공자, 정자를 제공한 게이 커플의 1인, 정자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이 파트너, 이 4명과의 복잡한 법적인 신분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 합법화해야 되는지, 그 입법적인 정당성이 있는지를 저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들이 게이 커플인 그 아들을 위해서 친모가 대리모로 출산을 했습니다. 대리모 아들의 정자와 게이 파트너 여동생의 난자로 체외 수정을 해서 친모에게 착상화시켜서 출산을 했죠.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출산한 모가 법적인 엄마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대리모를 했던 이 모친이 법적인 엄마가 됐습니다. 그 법적인 엄마는 대리모인 동시에 출생아의 할머니죠. 그리고 법적인 아들은 이 게이 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리모의 아들입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전환 부모나 동성 부모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에서 부모 1, 부모 2라는 용어를 사용해라. 엄마 아빠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또 기타 여권 신청서에 또 부모 1, 부모 2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이런 가정구속권 3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결국은
남녀, 부모의 생물학적인 성 역할을 차이를 해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 남녀 성별 이분법 체제 자체가 법 체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미 외국은 그런 사례를 겪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한국식 여성 찜질방인데 여성 전용입니다. 근데 남성의 생식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 생식 구조를 유지한 사람이 성별을 바꿔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을 요구하자 업소 측에서는 거부했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업소가 패소했습니다. 자, 일단 영국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는데 생물학적으로의 남성의 생식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이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친구인 여성을 성폭행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남성의 교도소로 갔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꿔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됐는데 남성 교도소에 간 거죠.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